반갑습니다. 자, 오늘 바로 담보 물권 할 차례입니다. 기본서는 380페이지입니다. 380페이지. 380페이지야. 모의고사 쳤습니까, 주말에? 안 쳤어요? 이번 주입니까? 그랬구나. 네, 부끄럽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담보 물권은 우리 시험 범위 포함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유치권 그리고 저당권인데 본격적으로 오늘 유치권 보기 앞서서 먼저 담보 물권이 가진 공통적 특성, 그게 바로 통유성이죠. 자, 그 내용이 나오는 건 382페이지입니다. 382페이지. 자, 담보 물권에는 통유성이 있다는 거죠. 통유성. 공통적 특성이죠. 통유성. 자, 통유성은 일단 총 우리 책에서 네 가지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가 부종성. 이 부종성이라고 하는 거는 담보 물권이 피담보 채권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뭐를 전제로 한다고요? 피담보 채권. 부종성. 자, 이렇게 부종성이라는 말만 탁 들었을 때는 이것이 주종관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주종관계. 주종관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종성. 자, 주에 해당되는 것이 피담보 채권이죠. 요게 주예요, 주. 피담보 채권. 그리고 종에 해당되는 것이 담보 물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치권도 그렇고 저당권도 그렇고 성립하려면은 일단 이 채권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뭔가 내가 받을 돈이 있을 때 그때 담보 물권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듯이 피담보 채권 없이 단독으로 이 담보 물권이 존재할 수 없음. 이런 표현 쓰고 있죠. 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담보 물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채권하고 담보 물권 중에서 주에 해당되는 것이 피담보 채권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변제로 인해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 물권도 따라서 어떻게 돼야 소멸하죠. 그죠? 소멸하죠. 부정성.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나오는 이 수반성도 부종성과 결국 같은 맥락이죠.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 물권도 따라서 이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이전하니까 종도 따라가는 거죠. 그죠? 네. 주님이 가면 종도 따라가잖아요. 그죠? 네. 자, 3번입니다. 불가분성. 효력을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담보 채권 전부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는 거. 효력이 안 나누어지죠. 그죠? 자, 그리고 4번에 나오는 물상대위. 여기서 이제 차이가 생기죠. 물상대위에서. 물상대위에서. 자, 통유성 중에서 부종성, 수반성, 그리고 불가분성. 요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유치권하고 저당권 똑같습니다. 공통사항이에요. 자, 그러니까 유치권하고 그다음에 저당권. 이 두 가지의 담보 물권은 첫 번째 부종성. 둘 다 해당되죠. 둘 다. 그죠? 유치권 부종성 있다. 저당권 부종성 있다. 똑같죠. 자, 그리고 수반성도 마찬가지죠. 수반성. 어차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유치권에도 수반성이 있고 저당권에도 수반성이 있고 똑같죠.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불가분성이죠. 효력을 나눌 수 없음. 그러니까 돈 다 갚을 때까지는 이 담보 물권 효력이 목적물 전부에 다 미친다라고 하는 이 불가분성도 똑같죠. 둘 다 똑같죠. 근데 이 둘이 이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물상대위죠. 물상대위. 여러분들 물상대위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뭐가 이렇게 탁 떠오르세요? 물상대위하면. 네? 보험금 떠올라야 돼. 보험금이요. 자, 가치 변형물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냐? 저당권에서는 물상대위 인정이죠. 인정. 근데 유치권에서는 물상대위 인정이 안 되죠. 그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물상대위.
자, 그리고 이 물상 대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선 변제권. 목적물이 경매 들어갔을 때 경락대금에 대해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냐. 이것도 결국 가치 변형물. 이 물상 대위와 동일 선상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당권자는 그 돈에 대해서 효력 주장할 수 있죠. 유치권은 안 되죠. 자, 그래서 통유성에서는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요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유치권, 저당권 공통사항이다. 차이가 나는 건 물상대위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물상대위에서는요, 이 보험금, 보상금 여기에 대해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냐. 저당권자는 보험금, 보상금에 대해서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안 되죠. 유치권자는 안 되죠. 그래서 마지막 줄에 나오잖아요. 예? 맨 밑에 줄에 우선 변제권이 없는 유치권에 대해서는 물상대위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가보시면 네모 4번에 담보물권 효력이라고 돼 있고 우선 변제적 효력 보이시죠? 여기서 셋째 줄 보세요. 저당권이나 전세권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인정되는데 저당권, 전세권 그 밑에 줄에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질권은 뭐 볼 필요 없죠. 질권 우리 시험 보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유치권이나 셋 다 경매 청구는 가능하죠. 뭐는 가능하다고요? 경매 청구. 그러니까 경매는 다 때릴 수 있는데 여기서 우선 변제 받아가는 건 저당권과 전세권, 유치권은 안 됩니다. 자, 내려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치권 관련된 내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유치권. 자, 본격적으로 유치권 보자. 자, 유치권에서 어떤 내용도 볼 거냐면요. 유치권. 자, 첫 번째야. 자, 첫 번째는 유치권의 성질. 유치권이 가진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성질을 제일 처음 보고, 그다음 두 번째로 자, 유치권이 법정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성립 요건이 중요하죠. 성립 요건. 유치권 성립 요건이 몇 가지였죠? 성립 요건? 성립 요건? 5가지. 성립 요건 5가지입니다. 5가지. 자, 그리고 유치권자가 가지는 권리. 유치권자가 가지는 유치권자의 권리. 그걸 마지막으로 유치권이 어떻게 소멸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치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성립 요건이 중요하고 여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권리 정도, 요 정도, 권리 정도. 네. 근데 뭐 어차피 다 해야 되죠, 그죠? 어차피 다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의의를 보시면 이 유치권이라는 거는 일단 물건을 점유해야 되죠, 점유. 점유를 하는 자가 물건에 관해서 채권이 생겼을 때. 근데 이 채권이 변제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변제 받을 때까지 물건 유치해서 채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이제 강제시키는 물권, 이게 바로 유치권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건물이 있었던 거죠. 상가 건물이 이렇게 있었어요. 상가. 자, 그럼 건물주가 있겠네요. 건물주. 자, 갑이 건물주입니다. 갑 건물주. 간물주죠. 그죠? 소유자. 건물 소유자. 자, 그런데 이 갑의 건물에 대해서 건물이 너무 낡아서 이제 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수리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을이 이 갑의 건물에 대해서 뭐 수리도 하고 공사도 하고 하신 거죠. 자, 그럼 수리도 하고 공사도 하셨기 때문에 이 수리비, 공사비 을이 갑한테 이렇게 받으셔야 되겠죠. 돈 받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일정하게 일을 의뢰받아서 완성하고 그에 대해서 보수받는 자들, 이분들 도급 계약에 있어서의 우리가 수급인이라고 하죠. 수급인.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갑은 일을 맡겼죠. 도급인 되겠습니다. 갑이 도급인. 자, 그럼 이제 일 끝냈기 때문에 갑이 이제 공사비하고 수리비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갑이 이제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지면은 안 줄 수도 있죠. 못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을은 이 피담보 채권 수리비 공사비 요거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을이 점유한 상태에서 인도 거절할 수 있죠? 점유를 하고 요 상태에서 응 안 줄 거야 인도 거절해 버리죠. 이게 바로 담보물권 중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을이 이 목적물,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을의 수리비, 공사비 이것이 어디로부터 생긴 채권이에요? 어디로부터 생겼죠 이 채권이요? 건물로부터 생겼죠. 을이 이 건물에다가 자신의 어떤 뭡니까 이 노력을 투입했고 시간을 투입시켰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자재들 이런 것들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을의 모든 그런 노력들 그런 것들이 이 건물에 투입이 되었고 이 건물로부터 을이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생겼다는 거죠. 채권이. 자, 그래서 이 물건하고 물건 이 건물 자체가 지금 물건이죠. 이 건물 물건하고 그 다음에 요 채권하고 물건하고 채권 간에 어떤 관련이 있어야 되잖아요. 관련이. 그래야 이제 유치할 수 있잖아요. 이걸 무슨 성이라 그래요? 결련성. 그죠? 결련성. 그죠? 기억하시네요. 결련성.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련성이 있을 때 유치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내려가서 법적 성질 확인하죠. 일단 첫 번째 법정 담보 물권입니다. 그러니까 담보 물권은 담보 물권인데 법에서 정해진 요건을 갖췄을 때 성립하는 법정 담보 물권이다. 자, 그리고 뒤로 가보세요. 자, 뒤로 가보시면 뭐 불가분성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아까 봤던 내용이죠. 뭐 또 추가적으로 볼 필요는 없죠. 자, 책에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쓰겠습니다. 자, 유치권 성질 첫 번째 유치권은 아까 확인했듯이 법정 담보 물권입니다. 법에서 정해진 요건을 갖췄을 때 성립하는 물권이다. 법정 담보 물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치권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유치권의 성립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요건을 갖췄을 때 도대체가 성립하냐는 거죠. 성립하냐는 거. 자, 두 번째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줄입니다. 점유가 생명줄. 목적물을 반드시 점유했을 때 유치권이 성립하고 그리고 유치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점유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점유야말로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면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치권 필요하고 점유가 필요하고 자 뿐만 아니라 이 점유가 유치권의 존속 요건이다. 그러니까 유치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으시면은 목적을 계속 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점유해야 된다는 점유. 그럼 반대로 점유 상실하면 유치권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죠? 소멸한다는 거죠. 자, 두 가지 성질 살펴봤습니다. 성질. 자, 근데 이때 이 점유가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해도 되죠. 그죠? 근데 또 무슨 점유하셔도 돼요? 간접 점유하셔도 되죠. 직접 점유도 점유고 간접 점유도 점유죠. 그러니까 직간접 점유 다 상관이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내려가 보시면 384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나오죠. 성립 요건 총 5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성립 요건은요. 밑에 쪽 동그라미 2번입니다. 첫 번째 성립 요건 타인의 물건일 것. 그러니까 내 물건은 안 되죠. 딴 사람 물건이어야 된다.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가장 중요한 성립 요건 물건하고 채권 간의 이 결련 관계,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련성. 자, 그리고 세 번째 성립 요건은 그 뒷페이지 가시면 나옵니다. 387페이지 와보시면 채권이 반드시 변제기 도래해야 된다. 이 변제기라고 하는 것이 돈 줄 날짜죠. 돈 줄 날짜. 돈 받을 날짜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성립 요건 물건에 대해서 점유를 해야 되죠. 근데 그냥 점유는 안 돼요. 적법하게. 그러니까 무슨 점유는 안 된다는 거죠? 불법 노노노 그죠? 불법은 안 돼.
적법하게 점유해야 돼. 적법하게. 자, 우리 마지막 성립 요건이 유치권이 임의 규정이라는 걸 말을 해주는 것이죠. 388페이지 밑에 쪽에 보시면 유치권 배제 특약, 성립을 배제시키는 특약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 5가지가 성립 요건. 네, 그렇죠? 카메라 바뀌었네요. 좋은 걸로, 그죠? 네. 자, 유치권 성립 요건 첫 번째는요. 일단 타인의 물건일 것. 내 거는 안 돼요. 내 거는 안 돼. 타인의 물건이어야 된다. 딴 사람 물건. 그죠? 자, 그리고 물건에 관해서 뭐가 생겨야 된다고요? 채권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뜬금없는 채권은 안 된다는 거죠. 그 물건으로부터 채권이 생겨야 된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물건하고 채권 간의 관련성입니다. 그리고 돈 받을 날짜 돼야 된다 그랬죠. 그거 자체가 채권이 어디에 도래? 변제기에 도래를 해야 된다는 거지. 채권. 변제기 도래. 그렇죠? 자, 그리고 물건에 대해서는 점유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적법하게. 불법은 안 돼요. 적법하게 점유. 자, 그리고 마지막 성립 요건이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시키는 특약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성립 요건에서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이게 마지막 성립 요건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반대 해석을 하면 배제 특약이 들어가 있으면은 유치권 성립하는 거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렇다는 건 유치권 성립이 무슨 규정이라는 걸? 임의 규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임의 규정이다. 그죠? 임의 규정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성립 요건이에요. 첫 번째 타인의 물건일 것. 두 번째 물건으로부터 채권이 생겼을 것. 세 번째 채권이 변제기 도래하고 물건은 적법하게 점유하셔야 되고 마지막이 배제 특약은 없을 것. 이렇게 5가지가 유치권의 성립 요건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성립 요건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이거예요. 변연성. 이게 제일 그죠? 제일 중요하죠. 자, 그럼 한 개씩 볼게요. 자, 첫 번째 성립 요건부터 보겠습니다. 타인의 물건일 것. 페이지는 384페이지예요. 자, 타인의 물건이어야 된다는 건 내 것만 아니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이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뿐만 아니라 제3자 소유에 속한 것이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내 것만 아니면 된다. 자, 따라서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부분, 이것은 바로 수급인의 소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인의 소유다. 누구의 노력으로 지어졌다고요? 수급인의 노력으로. 수급인의 재료로. 그러니까 당사자들 간에 일단 이 도급 계약이 있었던 거예요. 도급 계약이 있었다. 갑이 을한테 일을 갖다 맡긴 거죠. 갑이 도급인, 을이 수급인입니다. 갑이 을에게 맡겼던 일은 제가 돈 드릴 테니까 제가 가진 나대지에다가 이렇게 건물 좀 지어달라고, 건물 신축해달라고 관련해서 일을 맡겼던 거예요. 그러면 을이 갑으로부터 이제 일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신축을 하시겠죠. 건물을 지으시겠죠. 이때 이 건물거냐는 거죠. 이 건물이. 일을 맡긴 갑 거, 일 맡아서 한 을 거. 누구 거죠? 갑 거죠, 그죠? 갑 거라고 생각을 하죠, 사람들은요. 자, 근데 이 갑하고 을 중에서 이 건물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가해서 지은 게 누구라고 지금 판례에서? 을이라고. 누구의 재료로 지어졌죠? 을의 재료. 누구의 노력으로? 따라서 신축한 자가 누구다? 신축한 자. 을이라는 거예요. 신축한 자가. 신축한 자가 을이라는 거지. 그죠? 자, 따라서 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라고? 을이라고. 을이 소유자라고. 을이 소유자. 을이 소유자예요. 을이 소유자. 자, 따라서 갑이 공사 다 끝났으니까 이제 갑이 공사비 줘야 되죠. 자, 갑이 공사비 안 주면
갑이 공사비 안 주시면은 이 을은 저 건물을 유치. 나 건물 유치할게. 유치권 이거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된다는 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갑이 공사비 안 주는데 어떻게 유치권 행사를 못 하는 겁니까? 왜 안 되는 거죠? 자기 거니까. 건물이 누구 거니까? 자기 거니까, 자기 거니까. 유치권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건물 을거.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공사 다 끝냈는데 공사비 안 주시는 거죠. 근데 유치권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유치권 안 된다고요. 그럼 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유치권도 안 되고 공사비는 안 주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산다고? 그쵸, 이거 살면 돼. 맞아요, 살면 돼요. 을이 여기 살면 돼요. 살죠.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가. 뭘 가지고 딱 살죠. 예. 자, 참고로 도급계약은요. 쌍무계약이에요. 쌍무계약. 갑도 을도 둘 다 채무 진다는 겁니다. 갑이 공사비 줄 채무. 을이 다 건물 다 짓고 갑한테 인도시켜줄 채무. 양자의 채무. 이거 무슨 관계? 그렇죠. 동시행 관계죠. 그러니까 갑이 공사비 안 주면 을은 유치권은 안 되지만 뭐 하시면 돼요? 동시행 항변권이요. 동시행 항변권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건물 갑한테 인도시킨다, 인도 안 시킨다? 인도 안 시키는 거예요. 유치권 가지고 동시행 항변권 가지고 동시행 항변권 가지고 그죠? 이거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항변권을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을이 이런 경우에. 근데 항변권은 물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치권을 주장하는 게 더 확실하죠, 어찌 보면. 그죠? 더 마음 보이잖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자, 그래서 을이 이 경우에 유치권 행사를 하고 싶으시면은 도급 계약을 하시면서 특약을 넣으시면 되죠. 특약사항. 계약서에다 특약 넣는 거예요. 항상 계약할 때는 이 특약이 중요하죠, 그죠? 특약에다 넣는 거예요. 이 건물의 신축되는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귀속되는 걸로? 소유권은 갑한테 귀속되는 걸로. 건물은 갑에게 소유권이 귀속이 됩니다. 라고 특약을 넣으시면은 그럼 소유자가 갑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특약이 들어갔을 때는 갑이 공사비 안 주시면은 을이 유치권 주장하시는 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되는 거죠. 내 거 아니니까. 그죠? 유치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을은 그러면은 동시 이행의 항변권. 이거 돼야 안 돼요? 이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왜 안 돼요? 되죠. 왜 안 됩니까? 되죠. 어차피 도급계약하고 쌍무계약인데요. 그러니까 특약이 들어갔으면은 유치권도 되고 항변권도 되고 둘 다 되는 거예요. 둘 다. 그럼 둘 다 가지는 겁니까? 둘 다 가진다고. 둘 다. 유치권하고 동시행 항변권하고요. 같이 성립할 수 있어요. 같이 성립. 왜냐하면 두 가지는 각각 별개로 존재하는 권리입니다. 각각 별개의 권리. 근거 규정이 다르죠. 그러니까 유치권도 가지고 항변권도 가지고 둘 다 가진다는 거예요. 왠지 둘 다 가진다 그러면 왠지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된다는 거죠. 왠지 안 될 것 같죠? 돼요. 둘 다 가질 수 있어요. 그죠? 둘 다.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임차인이면서 전세권자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그죠? 다 여러분들 대부분 다 그러실걸요? 전세 사시는 분들. 전세권자이면서 인도 전입신고까지 마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임차인의 지위도 같이 가지게 되죠. 두 개 다 가지는 거예요. 두 개 다 가지는 거죠. 그죠? 배부르죠. 두 개 다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어쨌든 동그라미 2번에서 말했던 것은 특약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책에서 나오는 건 특약이 들어가지 않았던 상황이죠. 그죠? 이런 경우면 수급인의 소유가 돼버리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성립 요건으로 가죠. 자,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이제 결련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결련관계라고 하는 것은 물건하고 채권 간의 결련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줄에 채권이 목적물에 관해서 생긴 것이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확인하세요. 자, 그리고 밑에 쪽에 기역에 보시면은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그러니까 결련성 인정이 되는 경우들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결련성 인정이 비용 상환 청구권입니다.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건 필요비라던가 유익비 투입했을 때 그 비용 빼달라고 청구하는 거죠. 누가 청구할 수 있죠? 비용 상환 청구? 네, 임차인이요. 또 누구 있어요? 네, 전세권자, 그죠? 전세권자 할 수 있죠. 필요비는 안 되는데 유익비는 할 수 있죠, 그죠? 또 누구 있어요? 네? 제3취득자. 방금 제3취득자라고 하신 분 누구시죠? 방금 제3취득자라고 답하신 분. 네? 정말 잘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제3취득자라고 답을 하신 분은 예, 진짜 대단하신 분이죠. 진짜 엄청 열심히 하신 분이죠. 자, 비용 상환 청구 누가 할 수 있냐면요. 자, 비용 상환 청구는 임차인도 할 수 있고, 자, 임차인도 할 수 있고, 626조. 아까 말씀하셨던 전세권자 할 수 있죠. 근데 필요비는 안 돼요. 유익비만 되죠. 자, 뭐 또 누가 있습니까? 뭐 지상권자, 지상권자도 할 수 있죠. 지상권자도 필요비는 노노노,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점유자, 회복자 간의 관계에서의 점유자. 203조 비용 상환 청구. 아까 대단하신 분, 제3취득자, 그죠?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죠. 합격입니다. 합격. 이분은 합격. 자,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 뭐 유치권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 비용을 청구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한두 분이 많다는 거죠. 많다는 거죠. 근거 규정들은 다 다르죠. 근데 어쨌든 이분들 전원이 비용을 갖다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비용 상환 청구 다 할 수 있어요. 목적물에다가 비용을 투입시켰을 때 그 비용을 빼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신 분들이죠. 전부 다. 그러면 이분들이 비용 상환 청구를 했고 그 비용을 빼줘야 되는 그분께서 비용을 안 빼주시면 이 비용 상환 청구, 이 채권을 가지고 그 투입시킨 해당 물건에 대해서 뭐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치권 행사. 지금 결련성이 인정되니까 부정되니까? 인정되니까. 그러면 유치권자가 비용을 투입하고 그 비용 빼달라 그러는데 그 비용 안 주면 그 비용 가지고 계속 이 뜻이죠. 다 가능합니다. 비용 상환 청구.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 책에서 목적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 청구권. 이게 바로 치료비 달라고 하는 거죠. 뭐한테 물렸을 때? 네, 개한테 물렸을 때. 개한테 물렸을 때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채권 생기고 그 개 주인께서 치료비 안 주시면 치료비 줄 때까지 개를 뭐 하는 거예요? 유치하는 거죠. 개를 유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개를 유치하려면 이렇게 붙잡아야 되죠. 그죠? 개를 뭐 해야 된다고? 이게 이 붙잡는 게 뭐예요? 점유죠. 점유. 그죠? 개를 점유해야 돼요. 자, 그리고 수급인이 목적물에 들인 공사금 채권. 이런 공사비라던가 수리비 이런 것들 전부 다 목적물에 투입시킨 비용이죠. 다 유치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우리 시험에서 대표적으로 결련성 인정되는 사례들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밑에 판례 박스 보시면 유치권 인정 판례라고 돼 있고 동그라미 1번이 지금 유익비 상환 청구죠. 임차인이 유익비 달라고 청구합니다. 안 주시면 유치할 수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에 신축 공사를 한 수급인께서 건물 점유하고 있고 둘째 줄 보시면 공사금 채권 가지고 있죠.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수급인의 이 공사금 만약에 신축과 관련된 도급 계약이었으면 지금 요 사례 같은 경우는 특약이 들어가 있는 거겠어요? 안 들어가 있는 거겠어요?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판례입니다. 특약이 들어가야 건물주가 갑이 되고 내 거 아니니까 뭐 할 수 있고 유치할 수 있고 특약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판례는. 자, 내려갑니다. 자, 밑에 2번에 보시면 이제 유치권
부정 판례가 있죠. 유치권 부정이 중요합니다. 결련성 부정이. 결련성 인정보다 부정이 주로 시험의 정답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성립 요건 결련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결련성 부정 중요하다는 거죠. 결련성 부정. 결련성 인정 안 해줘. 부정. 자, 책에 나오는 거 순차적으로 한 개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건물 명도시 권리금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있었다 해서 그와 같은 이 권리금 반환 청구권은 건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서는 건물 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입니다. 역시 지금 판례 입장은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은 그 건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이 있었던 거죠. 임대차 계약이. 예를 들어 그 임대차가 뭐 상가 임대차. 자, 그러면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으면 우리 임차인께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아니 선생님 보증금 주세요. 선생님 보증금 주세요. 보증금. 저 이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권리금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권리금 반환받을 수 있는 또 채권이 있다. 자, 그리고 임차인이 상가를 사용을 하다가 여러 가지 또 비용을 투입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뭐 비용 상환 청구도 가능하겠죠. 이런 것도 다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임차인이 예를 들어 비용 상환 청구를 했는데 임대인한테 임대인이 그 비용 안 빼주시면 요거 가지고는 유치권 주장하는 거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 이건 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빼달라고 하는데 보증금 빼달라고. 근데 보증금 안 주는 경우가 있죠. 그럼 보증금 안 빼주니까 내가 이 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상가를 유치하겠다. 이게 지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게? 이게 지금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을이 갑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는 이 보증금이라는 돈이 상가에 투입된 겁니까? 임대차 계약에서 준 돈입니까? 계약에서 준 돈이죠. 그죠? 상가의 비용을 투입한 거는 요거죠. 요거 비용 상환 청구. 요걸로는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련성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가 임대차라고 하는 이 계약에서 을이 갑한테 지급했던 거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결련성 부정,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갑이 보증금 안 빼주는데도 을은 유치권 주장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보증금 안 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을이? 을이 어떻게 해야 되죠? 보증금 안 빼주면. 그렇죠. 동시행 항변권이죠. 그죠? 그 이제 길이 떠올라야 되죠. 동시행 항변권. 상가 임대차가 종료가 됐으면 임대인은 보증금 빼줘야 되고 을은 상가를 반환을 해야 되겠죠. 양자가 지는 채무 역시 동시 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갑이 보증금 안 빼주시면 나도 상가 반환해요, 반환 안 해요? 반환 안 하죠. 뭘 가지고 반환을 안 합니까? 항변권 가지고 동시 이행 항변권 가지고 반환을 안 해버리는 거죠. 요걸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요걸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권리금이라고 하는 건 권리금을 갑이 보장해 준다고 해도 어차피 권리금이라는 건 아니 선생님 다음 세입자한테 받으셔야죠. 다음 세입자한테. 그죠? 신규 임차인부터 받는 게 이 권리금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권리금을 안 준다라고 해서 을이 갑의 상가를 유치하는 건
야 그건 아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죠. 이런 맥락에서 이 권리금 채권 가지고 상가를 유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결련성 부정되는 거. 지금까지 역시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두 가지입니다. 보증금하고 권리금이에요. 밑에 핵심에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증금, 권리금 봐두세요. 자, 그다음 3번 확인합니다. 매매 계약에 따른 매매 대금 채권. 오른쪽에 이 기출이라고 해가지고 작은 글씨 보이세요? 작은 글씨. 자, 보시면 건축 자재를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 자신의 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바로 건축 자재 대금 채권이라는 거예요. 자재 대금 채권. 이런 거죠. 자, 일단 갑이 을한테 도급 계약을 맡겼고, 도급. 선생님, 제가 지금 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건물 좀 지어달라는 거죠. 건물 좀 지어달라고. 그럼 갑이 도급인이고 을이 수급인이잖아요. 자, 그러면 수급인이 이렇게 건물을 신축을 할 때 건축 자재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재를 병으로부터 가지고 오는 거죠. 병으로부터 자재를 가지고 온다. 자재.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자재 뭐 필요해요? 시멘트, 그죠? 시멘트. 다른 건 별로 안 떠오르죠, 그죠? 시멘트, 모래, 뭐 이런 거,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뭐 지어봤어야 알죠. 시멘트. 저도 안 지어 모르죠. 자, 그 시멘트를 이렇게 들여온 거죠. 그러면 을하고 병 사이에서는 결국 매매 계약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대금을 물건을 을이 받아오면서 즉시 지급하지 않고 선생님 제가 여기 건물 짓고 선생님 여기다 제가 건물 좀 짓고 건물이 다 완성이 되면은 이제 도급인으로부터 돈 받을 거죠. 그럼 그 돈 가지고 내가 정산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죠? 예. 근데 갑이 돈 안 주죠. 그럼 을도 병한테 돈 줘요, 못 줘요? 못 주죠. 그럼 병이 열받잖아. 빨리 돈 달라 그러겠죠. 빨리 돈 주라, 빨리. 시멘트. 시멘트 많이 들어갔잖아. 빨리 돈 주라고. 근데 을이 계속해서 돈을 안 주면 병은 시멘트를 돌려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시멘트 다 어디 갔어요? 여기 다 들어갔잖아요. 여기 시멘트가. 그래서 병이 다짜고짜 가가지고 이 건물을 유치했던 사건이에요.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을 했던 거죠. 소송에서 맞붙었는데 판사님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고 하신 거죠. 없다고. 아니 왜냐하면 이 시멘트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지금 시멘트로 써 있는 겁니까? 건물로 써 있는 겁니까? 건물로 써 있는 거. 지금 하나의 부동산이 됐잖아요. 부동산이. 병이 을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건 병의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로부터 생긴 겁니까? 어떻습니까? 건물로부터 생겼어요. 자, 병의 채권은요. 매매라고 하는 계약으로부터 생긴 채권이죠. 그래서 이 채권을 가리켜서 매매 대금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병의 채권은 건물로부터 생긴 거, 매매로부터 생긴 거. 매매로부터 생겼다는 거죠. 만약에 이 건물에 대해서 채권이 생겼다라고 말을 하려면 건물에다가 비용을 투입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수리도 하시고 공사도 하시고 이 건물에다가 비용을 투입했다면은 당연히 유치권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분은 시멘트만 제공하신 거잖아요. 시멘트만. 그 원인은 매매 계약. 해서 병이 가지는 채권은 매매 대금 채권이고 이를 통해서는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출이라고 하는 요 작은 글씨로 써져 있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축 자재와 관련된 채권. 이거하고 지금 왼쪽에 3번에서 매매 대금 채권하고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같은 맥락.
자, 그리고요. 5번 보시면요. 5번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를 위한 대금 채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나 그다음에 뭡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 말하고 있죠. 지상물 매수 청구나 부속물 매수 청구. 이거 누가 주장하는 거죠? 임차인. 지상권자. 그죠? 지상권자. 그죠? 또 누가 주장할 수 있어요? 전세권자. 그죠? 자, 그러니까 토지가 있고 이런 건물이 있고, 자, 토지가 갑거. 그리고 갑의 토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을이 지상권자. 자, 그리고 지상권자가 건물을 신축했고 기간이 다 만료가 됐을 때 지상권자가 이 건물을 집에 들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뭐를 청구한다 그랬어요? 갱신 청구 1차적으로. 1차적으로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고 이 갱신 청구에 대해서 갑이 거절하니까 2차적으로 지상물에 대해서 뭐를 청구해요? 매수 청구하잖아요. 지상물 매수 청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했는데 여기서 갑이 그 대금을 주지 않을 때 을이 이 건물을 유치할 수 있겠냐는 거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죠. 이거 왜 안 될까요? 판단해. 왜 안 되죠, 이거? 이 건물 누구 거니까? 이 건물 누구 거? 을 거잖아요, 을 거. 그 자기가 자기 건물 유치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거 안 된다고요. 자기 물건 안 되죠. 무슨 물건이어야? 타인 거예요, 되잖아요. 타인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권자가 예를 들어 부속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했는데 그 비용을 빼주지 않을 때, 그럼 내가 이 부속물들을 내가 유치할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그 물건 역시 누구 거기 때문에 자기 거잖아, 자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특히나 이런 지상물 매수나 부속물 매수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매매 대금 채권하고 똑같아요. 무슨 채권이라고요? 매매 대금 채권이라고요. 지상물 매수 청구는 잘 아시다시피 이거 무슨 권이에요?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왜 이걸 형성권이라고 하냐면은 지상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하게 되면은 이 지상물과 관련해서 매도인을 누구로? 을로. 자, 그다음에 매수인을 누구로? 갑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뭐가 자동 성립이에요? 매매가 자동 성립이잖아요. 매매 계약이 자동적으로다가 성립돼 버린다. 그래서 무슨 권이라고 해요? 형성권. 그러니까 결국 매도인으로서 을이 가지게 되는 이 채권 같은 경우는 매매 대금 채권이지 않습니까? 그 목적물에 대해서 매수 자금 그거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맥락이죠. 3번하고 5번하고 오른쪽에 건축 자재 대금 채권하고 전부 다 결국 같은 맥락이에요. 전부 다 무슨 채권들? 매매 대금 채권들이에요. 안 된다는 거죠. 매매 대금 채권들. 자, 뒤로 넘어가세요. 자, 뒤로 넘어가시면요. 예, 다음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자, 결련성 부정되는 거 한 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결련성 부정되는 거 한 가지만 추가. 계약명의 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명의 신탁. 자, 계약명의 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매도인이 있고, 자, 물건을 파는 사람, 매도인. 이 책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매수인이 있는데, 자, 을이 매수인. 물건을 사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돈은 갑이 된 거예요. 야, 너 돈 가져가라.
야, 너 돈 가져가, 돈 가져가. 자, 갑이 자금을 대고, 자, 갑이 자금을 대고, 야, 네가 저 가가지고 저기 계약해라. 네가 저 가가지고 저 매매 계약해. 저기. 자, 매매 계약하고, 네가 직접 저기 이전 등기 받아. 이게 바로 명의 신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신탁자라는 거죠. 이런 걸 계약 명의 신탁이라 그래요. 얘가 이제 수탁자죠, 수탁자. 자, 그러니까 지금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이렇게 자금을 제공하는, 그리고 네가 가서 계약을 하고 네 명의로 등기하라는 이 명의 신탁이 있었던 거죠. 명의 신탁이. 좀 어렵죠? 이거 아직 특별법 안 해서 그래요. 우리가 뭔가 물건을 살 때 내가 그 물건을 직접 사고 내 명의로 등기하면 되죠.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요.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요. 근데 이렇게 돈이 많고 재산 은닉이 필요하신 분들은 돈 주면서 야, 저 네가 가서 사라. 그 네 명의로 하거라. 하지만 소유자는 누구로 하자? 내부적으로. 나로 하자는 거죠. 이게 명의신탁이에요. 명의신탁. 명의신탁은요. 다 무효 처리합니다. 무효. 다 제재를 합니다. 하지 말라고 무효. 자, 그런데 명의신탁은 무효인데 지금 이 매도인 같은 경우 전혀 모를 수 있잖아요. 병은 을이 지금 매수인으로서 오긴 왔는데 자기 거 사는 건지 갑의 수탁자로서 온 건지 병이 알아요, 몰라요? 병은 모르죠. 병은 모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관상 모르죠. 자, 그럼 병이 전혀 모르면 매매가 유효가 돼요. 병이 전혀 모르면. 그리고 이 등기도 유효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혹시 돈 많으신 분들 이거 하시다가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돈은 누가 됐어요? 근데 이 등기 부동산 누구 거? 을 거 되는 거예요. 을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서 나중에 자, 저기 이 등기 가져가세요. 시간 흘러서 자, 가져가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관계가 틀어지면은 을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럼 갑이 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그 법률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건 과징금 무셔야 돼요. 과징금이요. 그럼 부동산 찾아오려면은 과징금 왕창 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징역도 들어갈 수 있고요. 금액이 크면 징역도 들어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소송 걸어요, 못 걸어요? 함부로 못 건다고요, 지금. 바로 그거죠. 자, 근데 여기서 갑이 그럼 부동산은 네 거 하고 내가 돈은 줬잖아. 돈은 줬으니까 야, 돈은 돌려주라. 그러니까 부동산은 네 하고 자, 돈은 돌려주라. 이 자금과 관련해 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갑에게는 채권이 있는 거죠. 근데 돈을 돌려달라고 해도 을이 돈을 안 돌려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갑이 을한테 자금을 제공했고 을이 샀던 것이 만약에 토지일 때, 땅일 때 땅.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을이 그 돈 안 돌려줄 때 그럼 갑이 이 땅을 갖다가 유치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럼 나 유치할게. 그럼 네 돈 줄 때까지. 이거 되겠냐는 거죠. 이거. 자, 갑이 을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건 부동산에다가 돈을 투입한 겁니까? 명의신탁에서 준 돈입니까? 명의신탁에서 준 돈이죠. 이것도. 계약을 통해서 갖게 되는 채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비용을 투입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것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개 추가하세요. 계약 명의신탁에서의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돈 돌려달라고 하는 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를 원인으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모의고사에 나와요. 이번 주 모의고사 이거 나온다고요. 기억하세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모의고사 나옵니다. 이거. 문제 유출됐어요. 저 다 봤거든요. 나와요. 이거. 맞추세요.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다음 성립 요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